자, 두 번째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형성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그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보험이죠. 건강보험의 적용 체계를 보면요, 건강보험은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직장보험에서는 직장 가입자가 있고요.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이걸 다 포함을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교직원연금, 그러니까 사회바꿈 교직원연금법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통합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피부양자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근로자의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그러니까 직장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농어촌이나 도시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보험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자격 요건을 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적용 제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춘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격 요건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 가입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피부양자의 조건을 보면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입자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직계에만 해당이 되죠. 가입자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별도로 나왔던 대상자들, 공무원이나 교직원들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죠.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입자 중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합의에 의해서 이를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와 합의에 의해서, 이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외국과의 상호주의의 후회성의 원칙에 의해서 따로 정하는 건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근로자가 외국의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면 그 해당 국가의 외국 근로자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조건에 의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 가입자가 되고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양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제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 치료나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제공하는 급여.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그 질병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출산에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요양급여라고 얘기한다. 요양급여는 다음 요양기관에서 한다. 딱 법으로 정해놨는데 의료기관, 의료법에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 그 다음에 한국필기필수의약품센터 또는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그리고 농어촌 등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런 데서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여기서 이곳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연 지정제를 법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이 당연 지정제라는 것은 뭐냐면 별도의 신청이나 협의 없이 법적으로 자동으로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보건소, 진료소는 요양급여기관으로 자동으로 지정되고, 여기서는 진료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시 얘기하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급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기타 급여, 건강검진. 우리 계속 건강검진 받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해서 질병의 초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일반 건강검진이 있고 암검진이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급여가 있는데, 부가급여는 임신이나 출산, 진료비 또는 상병수당 장제비를 부가급여라고 얘기합니다. 급여의 제한을 보면 고의로 내가 사고를 내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문서나 일종의 물건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의 전달 체계를 보겠습니다. 주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을 하고요. 보험자는, 그러니까 이걸 주관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어요. 원주에 크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죠. 이 기관에서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 그러니까 병원비 이 비용을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간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사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 부과 점수당 금액,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으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죠. 건강보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보수 원액 보험료와 소득 원액 보험료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 보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원액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개인이 50, 국가가 50.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사립학교 교원이에요. 사립학교 교원은 개인이 50을 내고, 그다음에 소속 학교가 30을 내고, 국가가 20을 대줘요. 그리고 소득 원액 보험료는 이제 주로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 직장 가입자인 본인이 부담을 하는 사업주, 개인 사업주 같은 경우는 이런 해당에 속할 수가 있겠죠. 지역 가입자를 보면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보험료 부과 점수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이라든지 다양한 가입자의 상황들을 보고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데 이 책정 과정들은 약간 복잡한 과정을 좀 거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여기서 한번 잠깐만 볼까요?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건보료 부과 체계가 변경될 예정인데요.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아예 폐지돼서 없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변경사항 중에서 재산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건 330만 세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지역가입자분들의 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재산 기본공제 금액이 1억 원으로 커지면 지역건보료 부과 금액이 어떻게 변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국민연금을 월 170만원 받는 분이 시세 3억 원, 6억 원, 9억 원 하는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에 2024년 2월부터 납부할 지역 건보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같은 상황에서 2023년도에 납부하던 지역 건보료하고 비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부터 계산해 보면요. 국민연금을 월 170만원 수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수급액이 2040만원이 되고요. 여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2023년에는 67,970원이었고요. 이제 2024년에는 68,070원이 되는데요. 금액이 조금 오른 건 소득보험료에 추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3년에는 12.81%였다가 2024년에는 12.95%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2023년이나 2024년이나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다음으로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요. 먼저 2023년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보면요. 시세가 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85,810원이 부과됐고요. 시세 6억 원인 경우에는 137,770원, 시세 9억 원인 경우에는 165,980원이 부과됐는데요. 같은 경우에 2024년 2월부터 부과될 재산보험료는 시세 3억 원인 경우는 34,360원, 시세 6억 원은 125,930원, 시세 9억 원인 경우는 155,12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소득보험료하고 재산보험료를 합해보면 결국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금액들이 2023년도에는 부과됐었고 2024년 2월부터 부과될 예정인 건데요. 2024년 2월부터 부과체계가 변경되면 결과적으로 보유재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지역건보료 부과금액 감소 효과를 꽤 크게 느낄 수 있고요. 보유재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지역건보료 감소가 별로 없는 것 볼 수 있는데요. 재산보험료 감소만을 감안해 보면 사례와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건보료 감소는 대략 5만원에서 만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요즘 가장 핫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를 보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말 그대로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 등에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에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대상이 누구다? 노인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가입자와 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자를 한다. 그러니까 요양보험이 건강보험에 통합되어 있다. 그런 거죠.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 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자격은 첫 번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의료 수급권자를 이야기한다. 의료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을 보겠습니다.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래서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기본으로 하지만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자, 장기요양 급여. 노인 장기요양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5조 2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의 서비스나 이에 가름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다시 얘기하면
요양 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는 기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는 신체활동이나 과사활동을 지원하고, 또는 간병을 지원하고, 또는 이해 서비스에 준하는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수급자는 대상을 어떻게 판정할까? 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수급자 판정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지인들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해보셨을 텐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안내 같은 걸 잘해줄 수 있겠죠. 자,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심슨 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 등급 판정에 따라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판정한다. 거기에 기준이 6개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개월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시적이냐 또는 장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등급 판정 기준을 보면 장기 요양 인정 점수, 이 점수라는 것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과 등급 판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좀 보면서 이거 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분류됩니다. 그럼 먼저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대상부터 살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분들이 그 대상으로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더 건강보험 앱,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이나 더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신청 장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만약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정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릴게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라면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로 노인성 질병을 입증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결과의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 판정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의사소견서는 전국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공단이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매 진단과 관련된 보완 서류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라면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매 진단 보완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장기요양 운영센터 공단 직원이 순차적, 체계적으로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해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해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와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 모습을 확인하고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인정조사는 어르신이 계신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격리 공간에서는 인정조사가 어렵습니다. 혹시 가족이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이나 격리 중이시라면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인정조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장기 요양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혹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의 기인의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공단 직원이 수급자의 심신 상태 등을 다시 조사해 수급자의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이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기 요양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불편해 보이거나 몸이 많이 아픈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최근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골절이나 뇌경색, 뇌출혈 등에 의해 악화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분류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절차를 알아볼까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위해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 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정조사자 또는 등급판정위원이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만약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라면 장기 요양 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를 송부해 드리고 시군구의 지역 복지 서비스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과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급여의 기본 원칙을 보면요. 장기 요양 급여의 적정 제공, 그리고 재가 급여의 우선 제공, 의료 서비스와의 연계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 수급 금지를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자는 재가 급여나 시설 급여 및 특별 현금 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 이건 좀 중요해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급여를 두 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내가 주야간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방문 목욕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서비스는 받을 수 없어요. 방문 간호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두 가지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급여의 종류를 보면 재가급여를 보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가급여는 집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받는 급여예요. 시설에서.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 현금으로 제공하는 급여는 가족 요양비라든지 특례 요양비라든지 요양병원 간병비 등은 특별 현금급여로 제공할 수 있다. 자, 전달체계위원회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고 운영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구역 시장, 군청, 구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된다. 지정이니까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장기요양 혹시 기관을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정서를 받아야 됩니다. 재정을 보면요.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를 보면 건강보험료와 통합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회계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보험료의 상정은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선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의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플러스 곱하기 장기요양보험료율 이렇게 이제 곱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100을 낸다고 쳐요. 100을 내는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이렇게 이제 적용됐으면 100이면은 11.5%를 곱해서 낸다는 거예요. 근데 2024년도에는 장기보험료율이 12.8%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건강보험이 100이면 100원을 낸다면 128원을 낸다는 거예요. 128원을. 그래서 건강보험 금액 100원 플러스 장기요양보험은 128원. 그래서 총 죄송합니다. 건강보험이 100원이면 장기요양보험이 12.8이면 12.8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금액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은 128원을 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따라서 그걸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낸다는 겁니다. 국가의 부담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대한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보면 국가 복지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20%를 국가에서 공단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가급여의 경우, 재가급여, 집에서 내가 이제 서비스를 받는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요거는 15%는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급여의 경우 20%는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2교시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했던 내용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몇 세 이상, 몇 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몇 세 이상? 18세 이상이죠? 그리고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단 예외 조건이 있죠? 우리가 보험을 더 납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한이 못 찼을 때 65세까지 추납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 이상을 가입해야 한다. 몇 년이라고 했죠? 네. 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3번.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땡땡땡은 장애 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연금일까요? 무슨 연금은 1에서 4등급으로 나누고 있죠? 그렇죠. 장애연금이죠.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을 1에서 4등급으로 나눈다. 4번.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땡땡땡 및 땡땡땡으로 구분한다. 어디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한다고 했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한다고 했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다음. 땡땡땡은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우리 자주 하는 거 있죠?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이것은 질병의 조기 발견, 이걸 통해서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한다. 건강검진이었죠? 건강검진은 조기의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한다. 6번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땡땡땡을 징수하는 근거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무엇을 징수하는 근거가 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징수한다고 했죠.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있다.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땡땡하여 받을 수 없다.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죠.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국민연금법, 그러니까 사회보험법에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